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미국의 해군이 이 해협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을 막겠다고 선언한 건데요. 비트코인은 바로 빠졌습니다. 73,000달러 위에서 놀던 가격이 71,000달러 아래로 내려앉았고요. 근데 여기서 이 뉴스를 보고 전쟁이니까 위험하다, 비트코인 팔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다면은 이번 영상에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 해협의 통행료를 비트코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 건지, 그리고 이게 왜 비트코인 가격과 직접 연결이 되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부터 빠르게 정리드려 보자면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했었고, 이 벤스 부통령이 직접 갔고요. 쿠슈너랑 위커프 중동 특사까지도 약 300명 규모의 협상단이 파견이 됐습니다. 21시간 동안 밤새 마라톤 회담을 했었는데 결국의 결론은 노딜이었어요. 핵 문제에서 합의를 못한 건데요.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썼습니다. 대부분의 사항은 합의가 됐었지만 유일하게 정말 중요한 핵 문제는 합의되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협상이 깨지자마자 트럼프는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지시했습니다. 미국의 협상단은 전원 철수했고 실무 협상도 당분간 재개되지 않을 거라는 게 이번 CNN의 분석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냐면요. 전 세계 석유랑 가스 물동량의 약 20%가 이 좁은 바닷길을 통과합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세계 에너지의 5분의 1이 이 길 하나에 달려있는 건데, 이란 같은 경우 예전부터 이 해협을 협상 카드로 써왔습니다. 우리가 이 길 막으면 유가 폭등한다, 너희도 곤란해진다, 뭐 이런 식이었었죠. 트럼프는 이걸 갈취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미국이 먼저 봉쇄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란이 막든 미국이 막든 결국의 결과는 똑같겠죠. 이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 흐름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봉쇄 발표 직후에 유가가 움직였습니다. 이 전통시장이 문 닫은 주말이었는데요. 탈중앙 거래소 하이퍼리퀴드에서 WTI 원유 선물이 7% 급등했었고, IEA, 그러니까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미 경고를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전략 비축유 방출이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정상적인 공급이 복구되지 않으면 하루 최대 1천만 배럴의 공급 부족이 올 수 있다고 해요. 이 사우드는 이거를 현대 석유 시장에서 전례 없는 공급 충격이라고까지도 표현을 했고, 유가가 오르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물가가 올라갑니다. 기름값이 올라가면 운송비가 올라가고요. 운송비가 올라가면 모든 물건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걸 인플레라고 하는데, 인플레가 심해지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현금의 가치가 줄어들어요. 같은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더 적어진다는 뜻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현금 대신에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자산들을 찾기 시작을 할 거고, 금이 대표적이겠고요. 최근에는 비트코인이 그 후보로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쟁 나면 비트코인 상승한다는 뻔한 얘기가 아니라 이번엔 진짜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통행료를 매기고 있는데요. 그 돈을 비트코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란 석유, 가스 수출조합 대변인이 직접 언론에 밝힌 내용이고요. 배럴당 1달러 규모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겠다라는 건데, 블록체인 분석 기업 TRM 랩스에 따르면요. 이란 군부는 3월 중순 이후에 이 방식으로 최대 200만 달러 이상을 징수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하필 비트코인이냐고요? 이란은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달러를 쓸 수가 없고 국제은행 시스템에서 차단당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나라, 어떤 은행의 허락도 필요 없는 결제 수단이 필요했던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누군가의 허락 없이도 보낼 수가 있고요. 어떤 정부도 중간에서 막을 수가 없겠죠. 이란이 비트를 선택한 거는 비트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 달러 시스템 바깥에서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인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 비트코인이 국가 단위에서 실전 결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의 제재를 받는 나라가 비트코인 없이는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사실. 이건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음 질문이 나오죠. 아니, 전쟁 중인데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재밌는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면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기 시작한 2월달 이후로 비트코인 약 7%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같은 기간에 금은 빠졌고요. S&P 500도 빠졌습니다. 보통 전쟁 나면은 금이 오르고 비트코인은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번에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왔다는 거. 비트코인이 금보다 주식보다도 수익률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 해석이 갈릴 수 있겠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봉쇄 발표 직후에 비트코인은 하락했죠. 73,000달러에서 71,000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된 2월 말부터 지금까지의 큰 그림을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보다도 더 잘 버티고 있다는 거는 지금 데이터가 보여주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어요. 지금 비트가 빠지고 있는 시점에서 기관들, 큰손들 오히려 비트를 사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OTC 데스크, 쉽게 말씀드려서 일반 거래소가 아닌 대량 거래 전용 창구를 통해서
비트를 조용히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개인들은 겁먹고 팔고 있는데 큰손들은 반대로 줍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지난주에도 비슷한 상황이 한 번 있었었죠. 이 트럼프 측에서 이란과 2주간의 휴전을 발표했을 때 비트가 하루 만에 5% 급등하면서 72,700달러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숏포지션,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떨어질 거라고 베팅한 사람들의 돈이 약 6억 달러, 한화로 8천억 원 넘게 한 번에 청산됐습니다. 전쟁 관련 뉴스가 좋게 나오면 비트코인은 순식간에 튀어오른다는 것들이 이미 한 번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미국과 이란이 당장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기는 어려워 보이고 협상당 전원이 철수했고요. CNN도 실무 차원에서 직접 협상이 즉각 재개되진 않을 거라고 분석을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호르무즈 봉쇄가 최소 수주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거고 봉쇄가 길어지면 유가는 계속 오를 겁니다. IEA가 이미 경고를 했던 것처럼 이 전략 비축의 방출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니까요. 유가 상승하면 인플레 우려가 커질 거고요. 인플레 우려가 커지면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 수요가 생기면서 비트코인으로 시장 자금이 흘러들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여기까지는 과거 데이터랑 현재 흐름을 보고 한 이야기고 물론 상황이 급변할 수 있겠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 비트를 두고 디지털 금이다, 아니다, 투기자산이다 이런 논쟁을 했었는데 지금은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재를 받는 국가가 달러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선택을 했고요. 단순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이 비트코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 자산인지 이란이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 트럼프의 호르무즈 봉쇄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사태의 구조 자체는 이 비트코인의 존재 가치를 오히려 강력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란의 비트코인 통행료 징수, 전쟁 기간 중에 금과 주식 대비 더 높은 수익률, 그리고 큰손들의 매집 정황까지도 지금 겁먹고 비트코인을 파는 사람이 있다면 이란 정부보다도 비트코인을 덜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란만 비트코인을 쓰고 있는 게 아니죠.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들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게 비트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더 깊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자체가 어려울수록 또 욕심보다는 오히려 재미를 찾고 코인 투자를 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재미와 이유 같은 경우는 정말 무리하게 리플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기 위해서, 또 리플을 얼마까지 보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 5%라도 이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매매 습관을 만들고 매도의 중요성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인데요. 결국에 매수는 할 줄 알지만 매도를 못 하신다. 그렇다면 다음에 다시 좋은 상승장, 시장이 좋아졌을 때 전에 높은 가격에 못 팔았던 아쉬움들, 이런 기억들 때문에 스스로 다시 목표 타점을 높게 잘 거고요. 매도의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리플 얼마까지 오르면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요. 막상 시장이 좋아져가지고 그 평단가까지 오면은 다시 한번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는 매수할 때 미리 정하시고 하락장일 때는 냉정한 시선에서 잘 걸어두시면서 활용하셔야지 현실적인 매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양자 컴퓨터가 본격 상용화되면 비트코인 최대 780만 개가 한순간에 털릴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전체 유통량의 최대 37%예요. 근데 XRP는 어떨까요? 불과 0.03%.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벌어지는 건지 오늘 코인데스크가 공개한 분석을 보면서 저도 솔직히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단순 기술 얘기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기관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기관이라면은 양자 컴퓨터로 인해서 전체 유통량의 37%가 뚫리는 코인을 매수하실 겁니까? 아니면 0.03%만 뚫리는 코인을 매수하실 겁니까? 이번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자 컴퓨터가 뭔지부터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자물쇠를 하나하나 열어보는 방식이죠. 비밀번호 맞을 때까지 하나씩 대입해 봐야 됩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는 어떨까요? 모든 자물쇠를 동시에 열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컴퓨터로 수천 년, 수만 년 걸리는 계산을 갖다가 양자 컴퓨터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상용화된 건 아니지만요. 지금 구글이나 IBM 같은 기업들이 엄청난 속도로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인공지능 사회가 돼가면서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어쩔 수 없이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를 대비해야 되는 게 맞겠고요. 그렇다면 이게 왜 암호화폐랑 관련이 있을까요? 암호화폐는 이름 그대로 암호로 보호되는 자산이죠. 내 코인을 지키는 핵심이 바로 프라이빗 키, 쉽게 말씀드려서 내 금고 비밀번호입니다. 이 비밀번호는 절대 공개하면 안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코인을 보내는 과정에서 이 공개키라는 네트워크에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공개키는 비밀번호 자체는 아니지만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컴퓨터로 이 힌트를 가지고 비밀번호 알아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리니까요. 근데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그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건데요. 여기서부터 비트코인 얘기를 드려볼까요? 코인데스크 분석에 따르면 지금 공개키가 직접 노출되어 있는 비트코인이 230만 개에서 최대 780만 개로 추산된다라고 해요.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의 최소 11%, 많게는 37%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비트코인 10개 중에 최소 1개, 많으면 3, 4개 정도는 양자 컴퓨터 앞에서 취약한 상태로 놓여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냥 안전한 주소로 옮기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게 해결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데, 비트코인은 자금을 옮기는 과정에서 공개키가 잠깐 어쩔 수 없이 노출됩니다. 아무리 빨리 옮겨도 그 짧은 순간이 존재하는 거고, 양자 컴퓨터 연산 속도가 충분히 빨라지면 바로 그 틈새를 노려서 해킹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만들려고 옮기는 행위 자체가 결국에 또 다른 위험을 만드는 구조라는 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비트코인 네트워크 설계 구조 자체가 이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한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네트워크 자체를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변화가 굉장히 느린 체인이 바로 비트코인이죠. 합의 과정 자체가 오래 걸리고요. 코어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XRP는 어떤 상황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분석에서 XRP를 봤더니 공개키가 노출된 XRP는 약 2100만 개 수준입니다. 숫자만 보면 적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비율이겠죠. 전체 XRP 유통량 대비했을 때 0.03%밖에 안 됩니다. 비트코인이 최대 37%인 거랑 비교하면은 그 차이가 1000배 이상 나는 상황이죠. 이 숫자 차이가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XRP는 양자 공격에 노출된 자산 자체가 극히 적다라는 거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에요. 리플을 냈죠. 여기서는 자금을 다른 주소로 옮기지 않고도 계정의 서명키만 교체하는 게 가능합니다. 비트코인 안전하게 만들려면 돈을 새로운 주소로 옮겨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취약해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XRP는 그냥 자물쇠만 새 걸로 갈아 끼우면 되는 겁니다. 금고를 통째로 옮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이런 구조적인 차이가 결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비트는 양자 위협 앞에서 취약한 자산 비율이 높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위험을 만듭니다. 반면에 XRP는 취약한 자산 비율이 극히 낮고요. 위험이 생겨도 자금 이동 없이 키 교체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의견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체인의 설계 구조에서 오는 차이예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시면은 양자 컴퓨팅 기술은 아직까지 암호화폐를 직접 위협할 수준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이 발전할수록 기관들은 반드시 보안 구조를 점검하게 되어 있고요. 기관들은 개인들과는 다르게 이 수천억, 수조 단위 자산들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위험이라도 무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기본 중에 기본이겠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 관련 뉴스가 하나둘 나올 때마다 어떤 체인이 더 안전한가, 이렇게 비교하는 게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부각된다는 거고, 그때마다 이 데이터가 다시 소환이 될 겁니다. 비트코인은 37%, XRP는 0.03%. 이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보안 아키텍처를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리플 XRP처럼 양자 내성이 상대적으로 아주 강력한 체인이 선택지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겠죠. 물론 가격까지는 이거 하나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겠지만요. 기관 자금 유입의 논리적인 근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 여기에서 단순한 기술 뉴스 정도가 아니라 XRP의 중장기 가치 평가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구조적인 팩터로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 보자면요. 이런 보안 구조 차이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이 문제 해결하려면 네트워크 전체 합의가 필요한데, 그건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엄청난 과정인 거고, 반면에 XRP는 이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는 건 아니겠지만요. 이 대비가 되어 있는 것과 대비가 되어있지 않는 것,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비트코인이 양자 위협에 노출될 자산이 최대 37%고요. 해결 과정 자체도 취약합니다. XRP는 노출 비율이 0.03%고요. 키 교체만으로 대응 가능한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기관 자금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질문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양자 컴퓨팅 말고 지금 당장 XRP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는 과연 뭐가 남아있을까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통해서 반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장에선 하루가 다르게 시장이 변화를 하기 때문에 무리한 비중으로서 몰빵에 가까운 매매, 이런 것들은 목표 구간까지 왔는데 팔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눈치 보기 매매 습관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이 단기 종합방에서 안내드렸던 오브스 코인, 기본적으로 미국과 이란, 중동 관련 테마를 가진 코인의 성향이었죠. 순간적인 단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해서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걸어놓고 또 수익 실현까지 이제 완료가 되었다면 흐름이 좋더라도 무리하게 다시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요.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순간적으로 상승해도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타점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고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저점까지 내려올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다시 매수해서 또 다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오브스 코인으로 익절까지 완료했고요.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힘이 살아는 있지만 너무 급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한 시점에서 차라리 진입을 안 하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매수 가격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눌리는 눌림목 구간들을 활용해서 매수하셔야 된다는 거. 굳이 내가 스스로 조급한 마음에 비싼 가격에 사가지고 불안할 바에야 차라리 매수를 안 하시는 게 나은 거고,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내가 원하는 매수 가격까지 기다리는 이런 매매 습관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 정보방통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말씀해 주시면은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에 미국에서 3월 물가지표가 나왔죠. 이 숫자만 봤을 때 좋은 뉴스는 맞아요.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근데 이 숫자 안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왜 지금이 리플 XRP한테 반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온 이 대상승 흐름 전환의 신호탄인지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먼저 이번에 나온 숫자부터 정확히 짚고 가볼게요. 미국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줄여서 CPI라고 하죠. 이게 전년 동월 대비 3.3% 올랐습니다. 시장에서 3.4%를 예상을 했고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는데 식품이랑 에너지처럼 들쭉날쭉한 항목을 빼고 계산해본 근원 CPI, 이게 2.6%가 나왔어요. 시장 예상치 2.7%였는데 예상치보다 낮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미국 연준,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결정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숫자가 바로 이 물가지표입니다. 그리고 일반 CPI보다도 이 근원 CPI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물가가 계속 높으면 금리를 안 내리죠. 반대로 물가가 꺾이기 시작하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주식이나 코인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하려는 심리가 강해지고 당연히 막대한 자금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돈들이 위험자산 쪽으로 흘러들어가면 당연히 리플 XRP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 CPI 상승분의 거의 75%, 그러니까 4분의 3이 휘발유 가격 상승 때문이었는데요. 에너지 물가만 따로 봤을 때 전월 대비 10.9% 상승했고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1967년 이후에 최고치를 찍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물가를 올린 주범이 에너지, 특히나 기름값이라는 거예요. 식품이나 서비스 같은 다른 항목들이 물가를 끌어올린 게 아니라 거의 기름값 하나가 숫자를 올려놓은 겁니다. 이 구조 이해하시면 그 다음 전개가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기름값이 왜 이렇게 올랐느냐? 이란과 미국 사이의 군사적 긴장감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막히게 되면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고 지금 이란 최고 지도자의 특사가 직접 나서서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죠. 이 협상이 이틀에서 3일 동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지만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이 사실 자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협상이 어느 정도라도 진전을 보여준다. 그럼 유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죠. 유가 내려가면 다음 달 CPI 자동으로 더 낮아지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물가 상승의 75%가 기름값 때문이었으니까요. 기름값이 빠지면 물가 숫자가 확 내려가는 구조인 겁니다. 그리고 물가가 더 내려간다? 그럼 연준이 금리를 내릴 명분이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이거는 저희 뇌피셜이 아니에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이란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또 유가가 하락할 경우에 금리 인하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요. 연준 인사가 직접 이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직접 언급했다라는 건요. 일단 그 자체만으로도 시장이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건요. 지금까지 연준 인사들이 이렇게 금리에 대해서 유연한 발언을 한 거 이거 오래 들어가지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언의 무게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매크로, 이 거시경제 큰 그림 이야기였고요. 이제 XRP 자체 상황을 살펴볼게요. 여기서부터 조금 소름 돋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XRP 가격 2,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6개월 연속 월봉이 음봉, 그러니까 매달마다 하락했다는 뜻입니다. 작년 7월에 어땠습니까? 고점 찍고 4,900원까지 갔던 가격이 지금 절반 이상 폭락한 상태고 유통되는 XRP의 60%가 평균적으로 1.4달러 부근에 몰려있다 보니까 이 가격이 1.4달러 위로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본전에 팔려는 물량들 쏟아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반등을 막아온 가장 큰 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하나 포착되고 있죠. 대형 보유자들, 흔히 고래라고 부르는 큰손들, XRP를 거래소에서 꺼내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있는 XRP 공급량이 작년 2월 이후로 16% 넘게 줄어들었는데요. 거래소에서 코인을 빼간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지금 당장 매도할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더 큰 가격 움직임을 기대하고 보유하겠다는 신호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고래 축적량이 10개월 만에 최고치라는 이런 데이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시점과 맞물려서 나오는 제도적인 이벤트가 하나 있죠. 클래리티 액트라는 법안인데요. 이게 뭐냐면 XRP를 포함한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확실하게 정해주는 법안이고, 올해 3월달 SEC랑 CFTC가 XRP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는 가이드라인을 이미 냈거든요. 이 클래리티 액트 같은 경우는 이걸 아예 연방법으로 못을 박았고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기관들의 법적 리스크 걱정도 없이 XRP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ETF로 흘러들어오는 자금들 완전히 성격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4월 달에 부활절 휴일에서 복귀할 거고 4월 말에는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근데 현재 공개된 정보를 보면은 이 법안이 5월 달을 넘기면은 중간선거 전국 때문에 올해 안에 처리되기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이 이 법안의 운명을 결정하는 달인 셈인 거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드려 보자면요.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죠. 물가 상승의 대부분이 기름값 때문이었죠. 그리고 지금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진행 중에 있죠. 연준 인사는 조건부로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처음으로 열어뒀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XRP는 대형 보유자들이 축적, 매집하는 단계고, 거래소 공급량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래소의 물량을 빼가지고 콜드월렛, 개인 지갑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마지막 홈런으로 클래리티 액트라는 이 제도적 촉매제가 만약에 이번 달 안에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럼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조건이 이번 달 안에 동시에 수렴하는 거는 올해 들어서 역대급 호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엇나가면 물론 시나리오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란 협상이 결렬된다거나 아니면 클래리티 액트가 또 미뤄진다거나 이렇게 이변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지금 XRP 상황 자체가 상당히 좋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공개된 자료만 놓고 보면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흐름은 이렇습니다. 이란 협상에서 일정 수준의 진전이 나와주고 유가가 지금보다 내려오면서 그 다음 물가 지표의 예상치 하회 수치로서 추가로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게만 되어준다면은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위험자산 전반에 다시 한번 신규 자금들이 유입이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클래리티 액트까지도 상원위원회를 통과해준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리플 XRP한테는 매크로 호재, 제도적인 호재, 이게 쌍박자가 동시에 작용하는 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XRP 기준 1.6달러 부근까지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근거는 세 가지예요. 먼저 CPI 구조 자체가 유가에 극도로 민감한 상태라서 유가만 빠져도 숫자가 확 바뀌는 구조라는 거. 그리고 이란이 실제로 협상 테이블에 나왔다라는 거는 양측 다 어느 정도 출구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클래리티 액트가 중간 선거 전에 처리해야 되는 법안이라서 이 정치적으로도 4월 통과 압력이 강력하다라는 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같은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 다만 이런 시나리오가 확정이란 뜻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나 시장금리 선물 가격 보면은 여전히 2026년 이 연간 금리 동결 전망이 유지가 되고 있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연준 총재의 발언이랑 또 시장의 가격 자체가 아직까지 괴리가 있다는 거, 이것만큼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CPI 데이터는 단순하게 물가 떨어졌다는 뉴스가 아니라요. 물가를 올린 원인이 기름값 하나에 오로지 집중되어 있다는 점, 이런 상황에서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기름값이 그리고 빠질 수 있는 조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그게 현실화만 되어준다면 리플 XRP를 포함한 암호자산 전체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지난 영상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대규모 알트 장세까지도 예상이 돼요. 그렇게 된다면 리플 XRP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중소형주 RWA 테마, 웹3 테마, 디파이 테마 이런 종목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란 협상 결과가 나오면요, 유가랑 XRP가 실제로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지 그 첫 번째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다음 영상 통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라는 코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시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답답하다 느끼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해요. 이 코인 시장 바라보는 관점을 리플만 보시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를 보셔야지 오히려 리플을 잘 활용이 가능하고요. 건강하게 장기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단순하게 리플 좋으니까 리플만 투자하고 옆에 누가 리플 들고 있으면 상승한다더라 이런 말만 듣고 높은 가격에 계속 매수하시게 되면요, 아마도 바닥 라인, 이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바닥에서 손절하고 그만두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에 이 코인 시장 속에 리플 안에 있는 거고, 코인 시장의 큰 흐름을 알고 또 이런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알트 장세일 때는 알트로 수익 내고, 그리고 비트 장세일 때는 비트로 수익 내고, 이렇게 유동성, 유도리를 발휘하는 것들이 리플이 힘을 쓰는 시장일 때는 또 리플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매매 방법을 찾을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마찬가지였었죠. 리플을 단순하게 보유만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고점이다 싶을 때는 단기 매도 사인을 드렸었고, 이렇게 해서 분할 익절해가지고 현금 들고 있다가 다시 한번 저점 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 타점에 대해서 1,800원에서 쓸어 담았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단기 저점에서 또 말씀드리고 단기 고점 라인에다가 다시 한번 또 매도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결국에 리플이 지루하고 또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단기 저점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는 이유. 코인 시장의 흐름 자체가 단순하게 보유만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정답이 나온다? 이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겠습니다. 이런 리플 전문 정보방 입장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만 말씀해주시면 입장 안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대한민국 암호화폐 시장에서요, 지금 역사상으로 전에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숫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거래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사람은 많아졌는데 시장의 돈들은 빠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빈자리를 지금 누가 채워가고 있느냐? 그리고 이 흐름이 리플 XRP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대부분이 놓치고 있었던 핵심 포인트 한 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며칠 전 아시아 쪽에서 상당히 유명한 리서치 회사 타이거 리서치가 보고서 하나 냈어요. 그 제목이 2026 한국 암호화폐 산업 가이드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암호화폐 투자자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 이 시장이 전환점 위에 서 있다는 거. 개인들은 빠지고 오히려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는 엄청난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숫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작년 말 기준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숫자요. 1113만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근데 하루 평균 거래 규모는 기존 5.4조 원이었었는데 2025년 상반기보다 15%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거래소들 영업이익은 어떨까요? 같은 기간에 역시 마찬가지로 38%가 빠졌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시장 투자자 숫자가 많아졌는데 오히려 거래는 줄었고 거래소는 돈을 덜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개인분들께서 이 코인 저 코인 활발하게 사고 팔면서 시장이 엄청 잘 돌아갔습니다. 근데 지금 어떨까요? 계좌는 만들어 놓았는데 거래를 안 하고 그냥 관망만 하거나 아니면 주식 쪽으로 빠진 사람이 늘고 있다는 뜻이겠죠. 흔히 말씀드리면 지금 관망 모드에 들어가 있다는 거고, 이번 타이거 리서치 표현을 빌려서 말씀드리자면요. 시장 리테일에 관심이 식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조금 불안하실 수 있겠습니다. 개인이 빠지고 있다는데 나도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 똑같은 보고서에서 동시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같은 시기에 기관들의 유입은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는 사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움직임을 포함해가지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개인이 빠진 자리를 기관들이 채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회사, 금융기관, 투자 전문 조직들 여기서부터 채우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그냥 분위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로 기관이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들이 하나씩 지금 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전 같은 경우 기관 들어오고 싶어도 규제가 불확실해서 못 들어왔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암호화폐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개인 중심으로만 돌아가던 시장에서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본격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기관이 들어온다는 건 알겠다. 근데 XRP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될 겁니다. 기관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때 제일 먼저 뭘 볼까요? 수익률을 볼까요? 아닙니다. 규제 리스크를 봅니다. 이 자산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나중에 갑자기 제재받거나 상장 폐지되면 어떡합니까?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어야 돼요. 이 기관은 남의 돈을 운영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깔끔하지 않은 자산, 이게 수익률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절대로 손을 안 대고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시장에 있는 알트코인들 중에서 규제 리스크가 가장 깔끔하게 정리된 코인이 뭘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있겠지만요. 알트들 중에서 보면은 리플 XRP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리플 같은 경우에 미국 SEC랑 소송을 이겨버렸죠.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고요. 근데 다른 알트들 같은 경우는 규제 분류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XRP는 그 싸움을 이미 끝낸 겁니다. 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먼저 편하게 담을 수 있는 알트코인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당연히 XRP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보시면은 이 그림이 더 선명해지실 텐데, RLUSD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 알고 계실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 이 달러 같은 실제 화폐 가치에 고정된
디더라페죠. 가격이 흔들리지 않다 보니까 기관들이 거래할 때 쓰기가 딱 좋습니다. 리플이 이걸 통해 가지고 기관들이 XRP 네트워크 위에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깔고 있는 상황이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 팩트, 그리고 기관은 지금 규제 리스크가 정리된 자산을 먼저 본다라는 거. 여기서 XRP는 SEC랑 소송이 마무리된 알트코인 중에서 규제적으로 가장 깔끔한 자산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리플은 기관용 인프라까지도 이미 만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 이 퍼즐이 지금 맞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고 계신 게 있는데요. 기관 자금 들어오면 가격이 바로 급등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기관은 개인하고 달라요. 투자 방식 자체가 이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 한 번에 몰빵 투자 크게 사버리죠. 그리고 빠르게 팔아버리죠. 그래서 급등과 급락이 번갈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은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합니다. 조금씩 오래도록 꾸준하게 사모읍니다. 그래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시장에서는 가격이 갑자기 로켓처럼 뛰는 게 아니라요. 바닥이 점점 올라가면서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패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된 자료만 놓고 보면 XRP의 지금 가격대가 바로 이 구간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 개인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크게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요. 그 밑에서 기관 수요가 하나씩 쌓이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 적어도 구조적으로 봤을 때 기관들이 XRP를 선택할 이유들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데이터로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가장 가능성 높은 흐름 하나만 설명을 드리자면요. 한국에서 기관의 암호화폐 투자가 본격화되면은 이 초창기 비트코인에 자금이 먼저 몰릴 겁니다. 이건 거의 확실해요. 기관이 가장 처음 들어올 때는 무조건 가장 안전한 자산부터 담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 단계에서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넘어올 때, 그때 첫 번째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리플 XRP라는 겁니다. 규제 리스크 정리 끝났고, 기관용 인프라 준비돼 있고, 글로벌 시장 이미 기관 파트너십 작동하고 있고, 지금까지 나온 자료랑 흐름을 봤을 때 이 방향이 지금 가장 논리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어드려보자면은, 타이거 리서치 보고서가 마지막에 이런 말도 했어요. 한국 시장은 여전히 크고 빠르지만 구조 변화의 예전과 같은 방식은 통하지 않을 거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옛날처럼 개인들이 몰려들어서 펌핑하고 빠지는 시장은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기관들의 논리, 기관의 속도, 그리고 기관의 기준으로서 시장이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준에 가장 잘 맞는 알트가 뭔지는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코인 시장은요, 지금 개인에서 기관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있는 상황이고, 기관이 알트코인 고를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규제 안정성, 그리고 인프라인데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춘 거는 현재 리플 XRP가 거의 유일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왔을 때 XRP 가격은 실제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 다음 영상에서 차트랑 온체인 데이터 가져와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 시장에서 여러 가지 차트를 보는 방법들, 그리고 지표, 호재를 읽는 방법들,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과연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매도 버튼을 누를 줄 아는 수익 실현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께서 매수는 하실 줄 아는데요. 수익이 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매도 버튼 누르기까지 너무 어려워하시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이유 중에 대표적으로 더 상승할까봐, 저기서 리플 10,000원 간다는데 저쪽은 50,000원까지도 간다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서 신기하게도 이 매도 시점이 되면요, 리플에 대해서 좋은 내용만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죠. 이거 얼마까지 오르면은, 그리고 여기서 얼마까지 자금이 늘어나겠다, 그러면 아파트 한 채 사야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거고, 결국에 수익 실현을 하나도 못하고 오히려 내 매수 가격보다 더 낮아지는 이 손실로 전환돼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하지만 결국에 매도할 줄 모르면은 스쳐 지나간 수백 퍼센트,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 이런 수익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드렸던 리플 정보방에서도 리플이 5,000원까지 상승했던 그 시점, 그때 4,850원에 단기 고점 분할 익절에 대해서 안내드렸던 이유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인 시장이요,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방향성으로 흘러가 주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짧은 시간 안에 가파른 상승이 나왔다. 그럼 또 반대로 짧은 시간 안에 급락이 가능할 거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 상승했을 때 매도하셔야지 하락했을 때 다시 매수할 수가 있다는, 기회를 만들 수 있고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런 사실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 채널 차원에서 여기에 맞는 리플 전용 정보방도 개설을 해놨기 때문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미국이 이란한테 이겼다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직접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란 해군도 끝났고 공군도 끝났고 미사일 시설도 거의 다 파괴가 됐다라고요. 근데 이상한 게 있죠. 아니, 이긴 쪽이 왜 진 쪽한테 수조 원짜리 동결 자산을 풀어주나요? 뭔가 상당히 앞뒤가 맞지
같지가 않은 내용인데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번 협상에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 지금 상황부터 정리해드려 볼게요. 방금 전에 발표된 속보입니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요. 신화통신이 보도한 내용이었고 원래 이 회담은 하루짜리로 계획이 됐었는데 이란과 타스팀 통신에 따르면 하루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겠지만요. 하루짜리 회담을 연장까지 고려한다? 이건 양쪽 다 뭔가 얻어내고 싶은 게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협상 자체가 진행되는 와중에 아주 의미심장한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이 미국의 해군 함정 여러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란 측과 사전 조율도 없이 그냥 통과를 해버린 겁니다. 이 미국 매체에 따르면은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이런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트럼프는 이 상황을 아주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직접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 이란의 해군, 공군, 방공망이 사실상 무력화가 됐고 미사일이나 드론 시설도 대부분 파괴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고 있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미국이 완전히 이긴 것 같죠. 근데 이란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란의 국영TV 기자에 따르면은 이란이 이번 협상에서 내건 조건, 그러니까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여기까지는 절대 양보 안 한다는 선이에요. 바로 4가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권을 보장해라. 그리고 전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 배상금을 내라. 해외에 묶여있는 이란 돈을 풀어라. 그리고 이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정전을 해라. 전쟁에서 크게 졌다는 나라가 내미는 조건치고는 상당히 당당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인데요. 로이터 통신이 이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은 미국이 카타르를 포함해가지고 해외은행에 보관돼 있던 이란의 동계열 자산을 풀어주기로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동계열 자산이 뭐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이란 돈인데 제재 때문에 못쓰게 묶여있던 돈들이에요. 이걸 미국이 풀어주기로 했다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트럼프는 이란이 졌다라고 하는데 왜 진 쪽 돈을 왜 풀어주나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이번 협상에서 뭔가 받아내고 싶은 게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상황 자체가 트럼프 말처럼 일방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면요. 양쪽 다 무언가를 주고받는 구조로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야기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텐데요. 암호화폐 이야기가 나와요. 왜 국제전쟁협상에서 갑자기 코인이 나오냐고요. 이게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인데 이란 혁명 수비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란의 군사 조직인데 이 조직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유조선들한테 통행료를 요구를 했고요. 근데 그 통행료를 현금이나 달러가 아니라 암호화폐로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비인금토라는 매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받을까요? 이 체이널리시스 분석에 따르면요. 비트코인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달러 가치에 맞춰서 가격이 거의 안 움직이게 설계된 코인이죠. 이 비트코인 하루에도 몇 %씩 오르내리는데 유조선 한쪽 통과하는데 내는 돈이 하루 만에 가치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럼 당연히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이 더 적합하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이 채널리시스에 따르면은 이란 혁명 수비대랑 관련된 암호화폐 지갑에 들어온 돈 2025년 기준으로 30억 달러를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해요. 우리 돈으로 대략 4조 원이 넘는 규모인데 이 정도 규모로 이미 암호화폐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요. 이 통행료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다만 이런 부분들 해석이 갈릴 수 있겠습니다. 이 체이널리시스가 직접 지적한 리스크도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하는 회사가 있죠. 예를 들어서 USDT를 만드는 테더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특정 지갑의 자산을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을 받아도 발행사가 미국 정부 요청받고 그 돈 얼려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약점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부분적인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에요.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양쪽 전부 다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것 자체가 전쟁을 계속할 의지보다는 출구를 찾고 싶다는 신호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고 싶고 이란은 동계열 자산을 돌려받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로이터 보도를 보면은 동계열 자산 해제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란이 내건 4가지 레드라인이 보다 관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전쟁 배상금이라거나 전면 정전 같은 것들 미국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보니까 결국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 보장이랑 동계열 자산 해제 정도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 협상 결과가 나오게 되면요.
아무래도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건 유가하고 암호화폐 시장일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안정되면은 원유 수송 리스크가 줄어들게 될 거고, 또 유가에는 하방 압력이 생길 거고, 스테이블코인 등 관련된 규제 논의도 더 활발해질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확인된 팩트랑 또 그걸 바탕으로 한 전망이고요. 미국과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협상 중이고, 트럼프의 승리 선언과는 다르게 미국도 뭔가를 양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암호화폐가 국가 간의 거래 수단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 단순 중동 뉴스 정도가 아니라요, 돈의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겠죠.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 통행료에 대해서 미국이 과연 가만히 놔둘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코인 시장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리플은 안 좋겠지만 알트들의 힘 자체가 강력한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시점이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코인 시장에서는 리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플이 움직임이 안 나올 때는 알트들의 움직임이 잘 나오고, 또 알트 움직임이 안 나올 때는 오히려 리플의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만약에 리플 XRP만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리플에만 집착하고 신경을 쓰신다면은 시장이 안 좋다라고 느껴질 거고요. 오히려 리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시장 흐름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리플을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면서 알트랑 균형을 이루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 이렇게 안내드리고 있는 전략들은요, 절대로 많은 비중이 아니라 일부 비중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게 중요합니다. 컨트롤하면서 단기 알트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결국에는 리플이 움직임이 안 나온다고 해서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들의 시장이 좋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알트들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쌓아나가면서, 오히려 이렇게 리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또 단기 저점에서 추가 매수까지도 하면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는데요. 내 포트폴리오가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런 정보방에 대해서 입장을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말씀해 주시면 입장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방금 전 발표된 소식 긴급 속보로서 전달드립니다. 미국과 이란 핵협상이 무려 21시간 만에 지금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방금 전 JD 벤스 부통령 긴급 발표 성명이 있었죠. 이거 뉴스만 보면은 이제 중동이 또 불안해지겠구나, 시장 빠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 실제로 지금 발표 직후에 비트코인, 리플, XRP 다소 폭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 자본은 오히려 정반대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괴리감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이번 영상 하나로서 이 뉴스에서는 절대로 말해주지 않고 있는 진짜 흐름들 보여드릴 예정이고, 지금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빠르게 한번 짚어볼게요. 전 세계가 주목하던 미국과 이란의 직접 협상이 있었죠. 21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이나 내일 중에 발표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지금 방금 전 발표가 된 겁니다. 여기서 미국 협상단 측에서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과 실시간으로 10번 넘게 의견 주고받으면서 밤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빈손이었습니다. 아무런 합의가 없이 그냥 협상이 결렬돼 버렸어요.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된 거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협상이 왜 깨진 건지, 여기서 핵심은 딱 한 개입니다. 핵무기를 어디까지 포기할 건지 여부인데, 이 한 가지에서 양쪽이 지금 타협점을 절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뭐라고 하냐, 우리가 당분간 핵무기 안 만들 건데 창고에 넣어두고 자물쇠도 채워주겠다, 뭐 이런 수준의 약속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 측에서 원한 건 이게 아니죠. 애초에 미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설비, 설계도 전부 다 영구적으로 없애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무기를 창고에 넣어두고 자물쇠를 잠기는 게 아니라 용광로에 던져버려가지고 전부 녹여버리고 설계도까지 불태워라, 이런 말이었어요. 이게 이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전부 다 없애면 나중에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사라지는 거니까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내내 실시간으로 개입했다는 건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단순하게 참여했다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이 미국으로서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협상은 애초에 서로 양보할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라요, 양보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겹치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 구조적으로 애초에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뉴스에서도 다루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 한번 말씀해 드려 볼게요. 이 협상이 깨진 게 우리 자산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걸 보셔야 되겠죠.
협상이 깨졌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미국이 이란에 걸어놓은 경제 제재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경제 제재라는 게 뭔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란은 전 세계 은행들이 돈을 주고받는 국제 송금 시스템을 쓸 수 없는 상황이죠. 스위프트가 막혀 있습니다. 은행 간에 거래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지금 아예 사용이 불가능한데 물건을 팔아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가 없고 다른 나라에 돈을 보내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요. 이 금융의 외딴섬 같은 왕따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협상이 잘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재가 풀리고 이란을 포함한 중동의 막대한 자본들 정상적인 달러 시스템 안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돈의 흐름이 부드러워지고요. 기존 금융 시스템이 더 공고해졌겠죠.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고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기서부터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란처럼 미국 달러 시스템 밖에 놓인 나라들 이제 선택지가 없어요. 달러 쓸 수 없으니까 달러 없이도 국제거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됩니다. 생존의 문제인데 여기서 암호화폐가 등장을 해요. 실제로 이미 움직임들이 포착이 돼버렸죠.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면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유조선의 통행료를 암호화폐로 받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곳이냐?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가는 바닷길이고 그 통행료를 달러가 아니라 암호화폐로 걷기 시작했다라는 건요.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실제 국가 운영에 쓰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번 협상 결렬이 이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번 협상이 성공했었다면 이란은 다시 달러 시스템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암호화폐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협상이 깨졌으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암호화폐는 더 이상 임시방편이 아니게 된 거고 제재를 우회하고 경제를 돌리기 위한 영구적인 인프라로 굳어진다라는 사실.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잠깐 빌려 쓰는 거랑 아예 집을 짓고 눌러 앉는 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어요. 이게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이 상황이 마냥 편하진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상대 나라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본질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 돈의 흐름을 미국이 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데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재를 받는 나라들이 미국이 보지 못하는 경로로서 돈을 주고받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애초에 파악이 안 되니까 미국은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건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상황이 생기죠. 미국도 결국에 국경을 넘는 돈의 이동을 빠르게 처리하면서도 또 동시에 모든 거래 기록들이 투명하게 남아서 미국 정부가 볼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필요해진다는 사실. 기존의 은행 중심 시스템은 너무 느리고 또 통제 밖의 지하 경로는 너무 불투명하고 그 사이에 있는 게 뭘까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송금 인프라겠습니다. 거래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면서도 모든 기록이 분산 원장에 남으니까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이 제재를 받는 나라들은 달러 대신에 암호화폐를 쓸 수밖에 없을 거고 제재를 거는 미국도 그 흐름을 통제하려면 결국에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양쪽 전부 다 같은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고 말 그대로 방향은 같은데 이유가 정반대인 거죠. 이게 지금 이번 이슈의 핵심적인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이란은 한 번 더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 양쪽 다 협상 자체를 완전히 끊었다고 선언하진 않았거든요. 미국 측에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것 자체는 긍정적이었다. 이런 표현을 남겼고 하지만 핵심 조건에서의 간극이 좁혀질 만한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 조건을 국가 안보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트럼프도 전쟁을 일으킨 이상 체면을 차려야겠죠. 근데 이란 자체도 이 핵기술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체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이란은 협상 자체가 불가능해진 이런 상황들이 어쩔 수 없는 구조에 처해져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제재는 상당 기간 앞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고 제재가 유지된다면 달러 시스템 밖에서의 대한 결제 수요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탈달러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이미 진행 중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의 암호화폐 통행료 징수 사례처럼 이 실제 사용이 확인이 되고 있고 이 구조가 깨질 만한 변수는 지금으로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당장 코인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건 거시적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지 내일 당장의 가격을 예측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 다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눈은 가지고 계셔야겠죠. 이 뉴스의 겉모습만 보면 악재처럼 보이는 일들이 또 실제로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유동성을 밀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이번 영상의 핵심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은 이 핵기술 완전 포기라는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결렬됐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 제재는 유지가 되고
달러 시스템 밖의 국가들의 암호화폐 채택은 임시가 아닌 영구적인 인프라로서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봤을 때 미국조차도 이런 흐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해지는 게 있죠. 미국이 실제로 받아들이려는 블록체인 인프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인프라의 중심에 어떤 프로젝트들이 놓여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리플이 움직임이 안 나올 때 오히려 알트코인도 움직임이 살아나고 또 알트들이 힘을 못 쓸 때 오히려 리플이 살아나는 이런 시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방금도 벤스 부통령 IPO 직후에 어땠어요? 비트코인 리플 폭락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운영 중에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는 수익이 났죠. 카이트코인은 오히려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할 수 있는 코인으로 수익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결국에 몰빵 투자라는 게 편하고 몰빵으로 들어간 코인이 잘 상승해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 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몰빵 투자인 경우 회복 자체가 불가능한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일 수 있겠습니다. 이 단기 알트들 무리하게 병행할 필요 없겠지만요. 만약에 지금 시장이 알트 시장이라고 하면 약간의 비중 정도는 시장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알트들을 살려보는 거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 알트들을 병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단기 종합방에서도 안내드렸었지만 무리한 비중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순간 어떻게 변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중을 조절하고 무리한 타점보다는 적당한 단기 고점에 목표가 걸어놓으시고 효율적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게 가장 핵심이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어렵다 생각하면은 진짜 어려워지는 시장이에요. 오히려 조금만 넓은 시야로 보시면은 좋은 시장일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저희 텔레그램 방 통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발표된 속보 빠르게 전달드립니다. 앞으로 3일 뒤에 일론 머스크가 메신저 하나 출시할 예정인데요. 그 이름은 X챗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 메신저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다른 두 가지 사건과 연결해 보면요. 도지코인 홀더라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큰 그림이 하나가 완성될 예정인데요. 오늘 이 세 가지가 왜 지금 동시에 터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도지코인 가격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챗이 뭔지부터 빠르게 짚고 가보도록 할게요. X 같은 경우는 옛날 트위터죠. 거기서 DM 기능, 그러니까 개인 메시지 기능을 아예 따로 떼가지고 독립된 어플로 만든 겁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처럼 따로 깔아가지고 쓰는 메신저 어플이 된다는 건데 iOS, 그러니까 아이폰이랑 아이패드용으로 먼저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어플 같은 경우는 X 계정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어플의 스펙을 하나씩 뜯어보면은 그 느낌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일단 종단 간의 암호화라는 게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보낸 메시지를 나랑 상대방 말고는 그 누구도 보지 못한다는 뜻인 거고 X 회사도 못 봐요. 해커가 중간에 가로쳐도 읽지를 못해요. 그리고 대화 화면 캡처가 안 됩니다. 광고도 안 붙을 예정이고 추적도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암호화, 캡처 차단, 광고 없음. 이건 그냥 프라이버시 좋은 메신저가 아닙니다. 돈을 주고받는 금융 메신저의 기본 조건인 거고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톡 안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X챗 안에서 돈이 오고 가려면은 이 정도 보안은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이 X챗 안에서 정말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퍼즐인데요. 이 지난 3월 일론 머스크가 엑스머니라는 걸 발표했어요. X 플랫폼 안에서 돈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결제 서비스인데 비자랑 손잡고 직불 카드까지 만들었고요. 미국 40개 이상의 주에서 송금 라이선스까지도 이미 따놨습니다. 이 엑스머니가 바로 올해 4월 달에 공개 베타로 시작될 예정이고 처음에 달러 같은 법정화폐 기반이었죠. 쉽게 말씀드리면 카카오페이나 벤모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엑스머니가 4월 달에 베타를 시작할 예정인데 현 상황에서 X챗이 지금부터 3일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뭐가 될까요? 채팅창 안에서 바로 돈을 보내는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중국의 위챗이라는 어플이 있는 것처럼 채팅도 가능하고 돈도 보내고 물건도 살 수 있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나서 이 계속해서 위챗 같은 슈퍼 어플 만들겠다 했었는데 그 퍼즐이 지금 눈앞에서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도지코인이 어디에 들어오는 건지 궁금하실 건데요. 이게 바로 세 번째 퍼즐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올해 3월 20일에 큰일이 하나 있었죠. 미국 SEC,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가 도지코인을 공식적으로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를 했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도지코인은 주식 같은 증권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증권으로 분류되면 규제가 엄청 빡빡해져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는 거고 기업이 결제 수단으로 쓰기도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상품으로 분류되면 어떨까요? 그런 걱정들이 전부 다 사라지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도지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는데 법적인 걸림돌이 없어졌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번 분류가 나오자마자 뭐가 생겼느냐? 21 쉐어즈라는 회사가 도지코인 ETF를 나스닥에 상장시켰고요. 그 티커가 TDOG입니다. 여기서 ETF가 뭐냐면은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투자 상품인데요. 도지코인을 직접 안 사도 증권 계좌에서 도지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거고, 이건 기관들, 그러니까 큰 돈을 가진 펀드나 자산 운용사들이 도지코인에 들을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이래요. 엑스챗이라는 보안 메신저가 나오고요. 엑스머니라는 결제 시스템이 깔리고요. 그리고 도지코인의 법적인 지위가 확정됐어요. 이 세 가지가 지난달과 이번 달,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동시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 믿겨지시나요? 각각 따로 보면 그냥 뉴스인데 이걸 나란히 놓고 보면은 마치 하나의 흐름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 놓고 보면은 엑스머니는 법정화폐 기반의 서비스죠. 달러를 보내고 받는 거지 도지코인을 보내고 받는 건 아닙니다.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엑스머니에 넣겠다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한 적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확정이 아니라 가능성이에요. 이걸 확정처럼 말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머스크가 예전부터 도지코인을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암호화폐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해왔었고, 테슬라가 2022년부터 도지코인으로 굿즈 결제를 받고 있고요. 엑스의 프로덕트 책임자는 올해 2월달 암호화폐 거래 도구를 엑스에 도입하겠다고 밝혔어요. 직접적으로 거래소를 운영하진 않겠지만 데이터를 보여주고 거래소를 연결해주는 방식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도지코인 쪽에서도 움직임이 나옵니다. 도지코인 재단 산하에 하우스 오브 도지라는 상업 조직이 있는데요. 여기서 서치라는 앱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이 중개업체 없이 직접 도지코인 결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엄청난 어플입니다. 이 어플이 활성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지코인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활성화될 거고 올해 상반기에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금 양쪽에서 동시에 도지코인과 관련된 결제 인프라를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도 같이 짚어보셔야겠죠.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9점인데 100점 만점에 9점, 극단적인 공포 상태란 뜻이겠죠. 도지 가격도 업비트 기준으로 139원 정도고 많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렇게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데도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다른 그림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온체인 데이터라는 거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실제 거래 데이터인데요. 누가 뭘 사고 팔았는지 기록이 전부 다 남습니다. 이걸 보면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도지코인 활성 주소 숫자가 57,000개에서 73,000개로 28% 정도 증가했고요. 활성 주소가 늘어났다는 것은 도지코인을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래소에서 코인을 빼가지고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에서 빼간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지금 당장 매도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고 장기 보유 목적으로 안전한 곳에 옮겨놓는 거거든요. 실제로 한 대형 트레이더는 바이낸스 선물 시장에서 35만 9천 달러, 우리 돈으로 5억 원의 규모의 롱 포지션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롱이 뭐냐? 가격이 상승할 거다에 베팅을 한 겁니다. 시장 전체가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는데 큰 손들은 반대로 매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흐름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3일 뒤에 엑스챗이 나오면 아마 바로 폭등하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엑스챗 자체에는 결제 기능이 아직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순수 메신저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을 거고, 근데 엑스머니가 베타를 돌리면서 안정화된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서 엑스챗 안에 결제 기능을 넣을 겁니다.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채팅하면서 돈 보내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결제 경우이니까요. 그리고 그 결제 수단에 법정화폐만 넣을지 암호화폐도 넣을지가 관건이 되겠는데, 여기서 도지코인이 SEC에서 상품으로 분류가 된 이상 법적으로 넣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사실. 핵심 분석가인 폴 베런 측에선 이렇게 전망을 남겼습니다. X가 결제랑 암호화폐 서비스를 계속 확장하면은 3년 안에 2억 명 이상의 활성 온체인 유저를 확보할 수가 있을 거고, 도지코인은 마이크로 페이먼트, 그러니까 소액 결제랑 크리에이터 팁 경제에서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한 분석가의 전망이고요. 아직까지 확정된 미래는 아니겠지만, 또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머스크가 결국에 도지코인을 안 넣는다. 그럼 도지코인은 실질적인 쓸모가 없는 인플레이션 코인으로 남게 될 거고, 매년마다 50억 개씩 새로운 코인이 풀리는 구조인데요. 여기서 쓸 곳이 없으면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도지코인의 가치는 솔직히 일론 머스크에 대한 기대감, 이걸로 버티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엑스챗 출시, 그리고 엑스머니 론칭, 그리고 SEC 상품 분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게 되면서
도지코인이 밈코인에서 실제 결제 수단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조건들 역사상 처음으로 갖춘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그 마지막 스위치, 그러니까 머스크가 버튼을 누르는지 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가 않았고 3일 뒤에 X채 출시되고 나서 머스크의 그 다음 발언이 사실상 도지코인의 방향성을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과연 X채단에서 도지코인을 결제하는 날이 정말로 올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길게 보고 분할로서 천천히 모아나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장기적으로 보유하기 위해서 한 방에 전부 다 매수를 하시고 또 시장이 하락을 해도 몇 년 지나면 상승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생각보다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상승을 주는 게 아니라 회복에만 시간을 써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매수한 시점이 하필 고점일 수도 있겠고 또 무리하게 몰빵으로 잘못 들어가시게 되면은 내 시장 자금들이 묶일 뿐만 아니라요. 추가 매수 자체도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평단을 낮춘다? 그거는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정보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지만요. 만약에 비트코인을 모아한다고 하면은 일정 날짜를 계획하고 많은 비중이 아니라 꾸준한 비중으로 계속 모아나갈 줄 아셔야 돼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요. 알트코인에서 나온 수익들을 잘 모아다가 비트라거나 리플이라거나 여러가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아나가기도 정말로 좋은 시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방에 풀 매수하고 장기 투자라고 보유만 하고 있는 게 이게 장기 투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들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